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재소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네, 출석 요구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뭐 출석하는 날짜 이런 거는 뭐 정확하게 지금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요 혐의점은 이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이정필 선수라고 하죠. 이 씨 등이 기소된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 혐의고요. 시세 조정을 하는 걸 알면서도 돈을 수탁해서 위탁 맡겼을 때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를 지금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그거 말고도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를 하는데 이것도 좀 헐값으로 매수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좀 있습니다. 예, 관련자들은 다 구속됐고 김건희 씨만 지금 조차가 안 된 상황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무혐의 처분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환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소환 시점은 상당히 좀 늦었다, 실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기소된 게 12월 3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에 인신이 확보되고, 그리고 이 전주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주식 계좌를 완전히 통째로 맡겼다는 이른바 선수 이모 씨 같은 경우에도 도주했다가 잡힌 지가 한참이 됐는데, 그렇다면 시민단체 등등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늦게 소환 통보를 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부르는 게 맞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 수사의 귀착점은 어디일 것인가? 대선 전까지는 이 사실상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지금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사실상 첫 소환 조사라고 서면 조사를 받았니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을 불러서 대면해서 그 상황 속에서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 부분을 더 공략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야 막 시작됐다면 과연 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때 불렀어야 돼요. 이 권오수가 기소됐은 게 지난해 12월 3일이고요. 이정필도 그 무렵이거든요. 12월 초 전으로 이 소환을 해서 확인을, 왜냐하면 공범입니다. 같은 공범입니다. 기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때 부르든 기소 직후에 부르든 아니라면. 근데 지금 한 달이 훨씬 넘은 시점에서 부르는 거는 지금 혹시나 만약에 권오수나 누구가가 지금 와서 김건희 씨가 한 거 맞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부르는 거는 그냥 마무리하려는 수순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권오수나 그 선수 이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는 공범이 아니다, 만일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불렀어야죠. 12월 초에 기소하기 전에 부르는 게 일반적 수사 패턴이라면, 아니라면 더 불러가지고 더 추궁을 해보고 대지를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한 달 훨씬 지난 상황에서 부르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소환해서 조사한 뒤에 면죄부 지르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참 애매한 시점에 부른 건데, 60일이면 검찰이 이게 무슨 대선 이런 걸 떠나서 본다면 충분히 혐의를 밝혀서 또 기소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혐의가 있다면. 그런데 이 애매한 시점에 불러서 뭔가 지금 대선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데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을 기소하는 어떤 선택을 하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아예 결론이 안 나거나 난다면 뭔가 이 면책을 주는 수순으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검찰에서는 어쨌든 이 건 말고 코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 의혹, 이거는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수사 계속,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코바나 콘텐츠라는 전시기획사 운영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규모가 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의 작품전을 인수를 합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그리고 2019년도엔 야스파 걸작전. 그런데 무려
심지어 대기업 10곳 그리고 뭐 17곳에서 불법 협찬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기를 나눠서 사실 검찰이 들여다봤던 부분은 이건 뇌물 아니야? 왜냐하면 검찰 고위직의 부인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협찬을 늘려준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뇌물은 대가성 입증이 좀 어려웠고 예. 그럼 청탁금지법,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협찬을 받았을 때 중앙지검장 지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직무 관련도 없다라고 해서 일부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뭐 중앙지검장에 재직했을 당시에 어떤 협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이력 의혹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김건희 씨가 직접 안양대 측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네, 내용입니까? 안양대 관련해서도 허위 임용 받을 때 재임용 받을 때 그때 교원 관련된 허위 서류를 제출했던 의혹들이 있는데 지난해 말이죠. 지난해 12월쯤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안양대의 교원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예. 지금 알려졌습니다. 무슨 내용을 물어봤냐 하니까 혹시나 자기가 서류를 좀 더 낸 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러고요. 김건희 씨가 그 교원한테. 교원은 뭐 그런 건 아니다고 하는데 교원이 느끼기에는 시기를 조금 보는 것 같다. 만약 언제 근무했냐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같은 걸 따져보려고 언제까지 이걸 냈는지 확인하려고 문의를 하는 것은 느껴졌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럼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이 업무방해죄 그리고 뭐 사문서 위조 모두 7년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걸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일단 낸 거는 팩트. 그렇다면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도 팩트. 그렇다면 2020년도에는 시효가 지났는데 만약에 재임용 절차 등등을 할 때 계약갱신을 할 때 그때 다시 냈다. 그럼 문제가 된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2015년도에 다시 냈다. 예. 이러면 2015년부터 7년 플러스하면 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이 직접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의하기는 좀 그러니까 알고 지내던 교직원 지인에게 좀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교직원 분의 말에 따르면 그때 다시 낸 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효가 계속 문제가 돼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과거 검찰에 있을 때 기소했던 신정아 씨, 뭐 조국 전 장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범죄로 의율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시효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시효가 하나 남아있는 게 10년 시효를 갖고 있는 사기죄입니다. 근데 사기죄는 뭔가 허위 이력서를 냈을 때 반대급부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걸 인정한 법원 판례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허위 이력서를 제기하면 당연히 월급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는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사기라고 볼 수 있다라는 또 법원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찰이 들여다본다면 사기죄를 좀 의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화를 해서 내가 재임용 할 때 서류를 떠냈느냐 이 물어본 자체가 네. 공소시효 때문에 물어봤다 이거죠. 2013년 건은 지났고요. 2015년 건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인한 게 아니냐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뭐 윤석열 후보는 아내 문제뿐 아니고 장모 문제도 큰데 뭐 일단은 뭐 유죄 판결을 받아서 네. 나온 상태인데 지난번에 통장 잔고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번에는 검찰이 공범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장모는 통장 잔고 위조와 관련해서 실형 1년, 법정 구속은 당시에 되지는 않았지만 1년을 선고받았고요. 똑같이 이 통장 잔고를 이 위조하는 데 같이 관여했다라는 계속 등장하는 동업자 안모 씨. 또 동일한 혐의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랑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검찰이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장모 최모 씨와 관련 비슷하게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거 수사 증거 등등 전부 종합해 보면 이거 같이 알고 있었다. 통장 잔고 위조한 것을 동업자도 알고 있었고 장모 최 씨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라는 그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 안모 씨의 주장은 내가 그 장모인 최 씨한테 당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참 이상한데 안모 씨하고 원래 최 씨하고 둘이 같이 재판을 받다가 안모 씨는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최 씨랑 받기 싫다라고 지금 해가지고 최 씨는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죠. 안모 씨는 근데
공교롭게도 더 많이 나왔어요. 1년 6개월. 구형이 일단. 예, 검찰이 봤을 때는 두 사람이 공범이지만 또 두 사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최 씨가 피해자고 안모 씨가 가해자로 검찰은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사문서 위조죄에 뭐 주된 일을 했던 걸로 봐서 안모 씨는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뭐 선고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안모 씨 주장은 뭐 그냥 최모 씨가 다 달라고 해서 내가 다 했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상당히 복잡한데요. 조금 짧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쓰리 쿠션 우리 소위 말하는 돌아서 이제 했던 방법입니다. 성남의 도천동에 이제 땅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 땅에 대한 정보는 안모 씨가 가지고 오고요. 최 씨는 이제 돈을 내기로 하고 둘이 반반으로 투자를 시작하는데 예. 최 씨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사건에 문제되는 게 돈이 있는 게 있어야지만이 대출 같은 게 가능하니까 그 사이에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한 겁니다. 예. 347억 원 상당의 예. 수해에 걸쳐 가지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를 이제 추진을 하고 최 씨는 돈을 대는데 두 사람이 좀 틀어지면서 안모 씨는 구속이 됩니다. 사기죄든 구속이 되고 결국 2분의 1씩 서로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안모 씨가 최 씨의 그 가족 소유 회사한테 지분을 팔면서 이 땅은 모든 게 최 씨한테 가버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사문서 위조라든지 부동산 실명부 위반죄가 문제가 됐는데 이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은 최 씨가 안 씨를 좀 기망했거나 속였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빼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지분이 최모 씨 가족 경영한 회사에 다 가버렸으니까 네. 그 안에 무슨 뭐 자세히 설명은 박주면서 안 했습니다만 뭐 경매도 들어오고 뭐 그런 게 사실 있었잖아요. 어떤 게 되냐면 여기 설명하면 우리 시간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조금 짧게만 설명드리면 두 사람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이걸 살려고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의가 돼야 파는데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 이 안 씨는 팔고 싶은데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최 씨가 계속 못 팔아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이 안 씨는 구속이 되고요. 결국은 경매에 갑니다. 경매에 가는데 경매에 낙찰받은 게 어떤 회사인데 그 회사는 최모 씨의 가족 회사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가족 회사고 결국은 그 모든 지분을 최 씨가 가지고요. 결국 한 3, 4억 투자를 해가지고 90억 상당의 이익을 얻는 받죠. 상황이 발생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안모 씨는 내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아니다 공범이다. 이렇게 해서 최 씨에게는 1년 구형 그래서 선고가 1년 났고 그렇죠. 안 씨에게는 1년 6개월 구형 아직 선고를 안 났다. 네. 놀랍죠.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근데 민주당 김용민 최고 위원이 그 장모 최 씨 혐의에서 사기죄가 빠진 거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 문제제기가 나오냐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통장 잔고를 위조할 때는 위조만 하는 게 아니죠. 뭔가 플러스 알파로 다른 이득을 취하려고 이걸 위조를 했겠죠. 근데 검찰은 그렇다면 이것을 제시해가지고 뭔가 재산상 이익을 반대급부로 얻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해서 기소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사기죄로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모 최모 씨도 그렇고 동업자 안 씨도 위조 사문서 및 그 행사죄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죄로만 기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잔고증명서 위조해가지고 제출한 다음에 뭔가 뭐 대출도 일으키고 등등을 하면은 이거 사기죄 아니냐? 이걸 왜 누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기소를 하지 않았냐?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건데 지금 이미 그 장모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단계에 왔잖아요. 그렇다면 항소심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 그 추가 기소를 하면은 아예 1심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왜냐하면 항소심 2심에 가서 별도로 붙게 되면은 이 1심을 포기하게 되는 게 되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당한 이 저해가 되고 그렇다면 공소장 변경은 가능할 것인가? 공소장 변경은 원래 재판을 받던 죄명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리 판단을 잘못하는 그러니까 죄명만 바꾸는 정도에 있어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똑같은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횡령으로 기소를 했지만 이건 법리적으로 좀 배임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사기죄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허용해 주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용을 빼고 형식만 기소를 했다는 걸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위조를 하는 게 위조를 왜 합니까?
재미로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이익이 거짓말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라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 사기가 되겠죠. 지금 잔고증명서 같은 것들을 해서 위세를 보여서 돈을 대출을 받는 그 장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동업자 사이에 최 씨하고 안 씨 관계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형식적으로 위조했던 거 또 그리고 위조 사무소 행사죄는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거를 그것도 사기 미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하면 다 빼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지금 기소를 해서 1년형이 지금 선고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대장동 재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어제 대장동 핵심 인물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김만배 씨하고 대장동 3인방이라 하는 남욱 씨, 또 정미영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이제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첫 재판이다 보니까 인부를 좀 따지는데 이른바 3명 김만배 씨하고 남욱하고 정민용 같은 경우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요. 정영학 같은 경우는 혐의를 인정했고 주된 혐의는요. 배임죄가 지금 가장 큰 거로 보이고요. 또 각자의 횡령이나 각자의 뇌물죄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정영학 같은 경우만 이 배임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좀 부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어제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고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건 때도 정영학 씨만 혐의 인정, 수사 협조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본인만 풀려났었죠. 네.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같은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정진상 부실장 소환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에서는 봐주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좀 얼마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안 나가려고 미루고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소환을 요청을 했다더라. 여러 가지 전망과 분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진상 부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 혐의인데 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의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의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황무성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형사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숨겼죠? 그걸 숨기고 그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리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한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난망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태를 좀 회유했던 것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강요죄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지만 강요죄는 아시다시피 폭행, 협박이 요건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유형력의 행사를 강압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다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로밖에 남지가 않아서 그 전에는 당연히 소환 조사를 할 텐데 이게 그렇다고 혐의가 입증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쳐지는 두 개를 자꾸 혼용해서 보도가 되는데요. 딱 나눠야 됩니다. 뭔가 배임죄의 무슨 주체인 거, 증거인멸죄의 주체인 것처럼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소환하는 부분은 지금 말했던 직권내용죄 강요죄거든요. 항무성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전화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언론에서나 특히 야당에서는 이걸 그냥 일부러 혼용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네.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지금 그 사건 입건조차 안 됐고 문제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설사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형사적으로 증거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은 답답해서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정진상이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고 그렇죠. 지금 어쨌든 소환 조사 한다고 하는데 안 부르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직권남용 혐의로 불른다 이런 거 자세한 건 모르니까 그렇죠. 분명히 돈을 받았다든가 혹은 배임 이걸로 부른다 이렇게 생각할 테고 막 섞어버리니까 네. 문제인데 사실은 직권남용죄 지금 장윤 변호사 잘 설명을 했는데요. 실체적으로도 지금 되기 어렵고요. 형식적으로도 시간이 너무 지나서 설사 만약에 입건이 한다 하더라도 기소까지 시간이 너무 없어요. 2월 6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래저래 수사하는 입장에서 이걸 조사할 이유가 사실 없어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환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섞어서 증거인멸이나 배임죄 관련돼서 소환을 하지 않는 것처럼 특혜를 주는 것처럼 압박이 형성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조금 언론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꾸준히 청취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권남용이 실형당하기 상당히 어렵다. 직권남용 유죄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상당히 어렵다. 요새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법원이 청소년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됐는데
아니 법원이 무슨 전문 영역까지 이렇게 하느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헌법적인 얘기를 좀 하면 목적이 정당하고 그러면 기본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 정당은 이제 방역이고 국민의 신체 재산 뭐 신체 같은 거잖아요. 근데 방법이 이제 피해가 최소화됐냐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백신 안 맞으면 징역 살린다. 이러면 좀 가하죠. 근데 이 정도가 이게 되게 심각한 건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적절한 어떤 조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신속성 잃어버리면 방역은 실패해 버립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법원의 결정이 몰라 지금 이거 말고도 8, 9개 정도 더 다른 게 지금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가고 있다 하는데 다 똑같은 결정은 저는 안 날 것이다. 요거가 지금 첫 번째 결정이 이렇게 받아들인 걸 나긴 했는데 조금 좀 납득하기 는 좀 어렵다. 옛날 8.15 집회 때하고 좀 똑같은 상황이 좀 보입니다. 예. 자, 이게 물론 법원이 이 기본권이 침해된 부분은 있죠. 방역 패스를 도입하면 학생들은 도서관 못 가고 스터디 카페 못 가고 학원도 못 간다. 그럼 학습권이 침해되고 사실상 이 부분은 그렇다면은 그 방역을 하라는 거니까 이게 접종을 하라는 거니까 자기결정권, 건강권에 대한 어떤 기본권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방역을 위해서 방역 패스를 도입한 이 공익성이 클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이 기본권이 좀 더 클 것인가 관련해서 법원은 개인 기본권이 더 이번에는 많이 침해가 됐다라고 손을 들어준 건데 이 가처분 절차입니다. 이게 집행정지라는 건 정식 본안 소송이 아니고 그 전에 임시 조치인데 사실상 뭔가 증거 현출도 굉장히 엄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시급성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뭔가 증인신문이나 이런 절차적인 뭔가 입증 방법 없이 내려지는 건데 이런 과학의 영역 어떤 건강과 관련한 의료 방역 체계의 영역을 법원한테 맡기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또 법원이 관련 이 판결을 내리면서 뭔가 이 옮기는 이 비율과 관련해서도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매우 간단히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방역을 시급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좀 정부 당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울 밖에 없다. 그리고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도 법원은 그냥 이 재판에 이게 재판거리가 되나요? 만약에 모든 전문가들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뭐 거의 99%가 지금 방역 패스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도 느끼는 겁니다. 일상적 거리두기 일상 회복으로 들어갔다가 7, 8천 명 지금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하니까 2, 3천 명으로 줄었잖아요. 우리가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런데 그냥 이걸 재판거리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분명히 기본권 침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감옥 가는 것도 아닌데 결정이 좀 과한 게 아닌가. 결국 이래 되면 방역은 이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글쎄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해외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도 방역 패스 적용돼서 대중교통을 못 한다거나 출근 못하게 한다거나 벌금 500만 원씩 내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더 강한 데도 많죠. 예, 더 강한 데도 있고 그래서 뭐 장관이 습격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방역 패스가 분명히 전문가들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채택했겠죠. 그렇죠. 다만 이게 또 뭐 신체 자유 뭐 이런 거 문제가 또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또 강한 저항이 있는 것인데 두 분은 말씀의 공통점도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법원에서 이 전문 영역까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다 나가요 그냥. 다 걸립시다 그러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다 걸려요 그냥. 하지 말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냐. 자,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뭐 장규민 변호사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1심 본안 판결 아직 안 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안 판결은 안 났죠. 자,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이거 방역 패스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거죠. 사람의 승리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방역 패스가 적용이 안 되는 거고 학원이나 뭐 스터디 카페는 1심에서 그러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돼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집행정지라는 가처분, 임시조치에 대한 결정이지만 사실상은 정식 본안 소송에 준하는 결정을 법원이 내린 거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거죠. 그때 되면 한 달, 2달 후에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위급하고 굉장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시급함을 요하는 이때에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아쉽다는 거예요. 뭐 판사 누군지도 모르지만 아쉽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심 언제쯤 나요 그러면? 1심은 사실 한참 기다려야 될 것 아이고. 같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말고 다른 데. 의료진들이 같이 사실상 전체 영역의 방역 패스 적용되는 곳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이르면 이번 주에 또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오늘부터 1분기 라디오 청취율 조사입니다. 우리 뭐 박지훈 변호사는 뭐 라디오 벌써입니까? 진행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청취율 조사 중요한 건 잘. 아이고 너무 중요합니다. 예. 공의로 받아주시고요. 예, 청취율 조사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요즘 뭐 01로 시작된 번호 오면 다들 뭐 광고일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여론조사들도 많고 조금 불편. 아니 모 후보가 자꾸 보내서 뭐라 대단히 그랬습니다. 자주 받게 모 후보 되더라고요. 있죠? 예. 예비 후보분 한 분이 계속 780. 보내셔가지고 예. 뭐 그래 스트레스 그분도 받습니다. 많이 보내시긴 하죠. 네. 어쨌든 좀 귀찮으시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01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좀 받아주셔가지고 어제 라디오 뭐 들었냐 물으면 이동희 뉴스 정에서 네. 들었다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지훈, 장현미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